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오시기 전부터 우리 이효성 매니지스트께서 엄청난 분이 오시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아는 이제 신한종 센터장님은 제가 이런 분은 여의도에서 처음 뵀어요. 이게 이제 정치와 이게 경제를 왔다 갔다 하시고 역사까지 왔다 갔다가 막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럼 모든 어떻게 걸 이거 다 다 하시는 거 거지?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셨어요. 그리고 막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셨어요? 여기저기 센터장님?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이제 제가 오늘 센터장님이 나오시기로 한 네. 날짜가 오늘 결정됐었지 좀 한참 됐잖아요. 네네. 하필 오늘 너무 잘 나오신 것 같은 게 어제 인도 파월이 연임이 됐고 그렇죠. 한참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에 네.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디플레이션 쪽이 좀 아직도 여전히 우위가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고요, 요새.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셨던 분들 힘이 세지고 그리고 이제 파월도 어젯밤에 이제 인플레이션 내가 잡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정말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센터장님이 쓰신 책 이름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네. 있을지. 네. 말씀하신 내용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근차근 일단 NH투자증권의 FICC 리서치 센터장님이세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FICC 리서치 센터가 어떤 곳인지 잠시 듣고 저희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보통 증권사 리서치는 대부분 경제하고 주식을 많이 보시죠. 네. 기업 분석. 근데 저희는 이제 유일하게 아마 FICC 리서치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네. 증권사 또는 보험사, 금융기관들이 주식은 실은 비중이 얼마 안 되고요. 금융시장이 워낙 큰데 네. 네. 일단 채권, 자산, 채권, 그다음에 네. 이제 FX, 그다음에 원자재. 원자재. 이게 FI가 픽스드 인컴이라는 이제 그 고정수익 증권이고요. 그다음에 C는 커런시 앤 커머더티. 주식 빼고 실은 다 하는 쪽이 저희 쪽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별로 많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아마 이제 도움이 시각을 됩니다. 네. 주식 말고 나머지 시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네. 이효성 매니저분들도 저희가 이제 한 7, 8년 전에 못 봤죠. 주식 매니저셨는데 나머지 시장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네, 근데 맞아요. 진짜 그때부터. 제가 보는 진짜 고수는 주식 고수는 주식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금융자산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센터장님처럼요? 저는 원래 그쪽이고 주식 하시는 고수들도 네. 나머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주식시장도 이렇게 가겠구나. 왜냐하면 원오브 데미거든요. 네.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제일 잘하시는 그때부터.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채권, FX나 이런 대체, 인프라, 부동산 이런 매니저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식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정말 잘 되겠구나. 그때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주식 그 자체보다도 다른 시장의 움직임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특히 그 위기 같은 거 있죠. 네. 모든 위기는 거의 다 채권 시장에서. 왜냐면 부도 같은 거 나는 거 있죠. 네. 리만 브라더스 부도, 헝다 전부 다 실은 부도니까 채권을 제때 상환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주시장에서 먼저 반응도 하고 진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부채 문제 여기 제일 예민한 사람들이 저희 같은 채권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주로 말씀드릴 이제 인플레 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마 11개의 나라 중앙은행 분석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은행도 그렇게 안 볼 건데 저희는 11개 나라를 분석을 해요. 매일매일. 네. 자, 선진국 5개. 네. 아마 4대 은행이라는 미국 그다음에 ECB 또는 영국 그다음에 어디죠? 일본 그다음에 호주 정도가 요즘에 되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신흥국에 투자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5개 있습니다. 중국 채권도 있지만 브라질 채권, 멕시코 채권, 인도 채권,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이런 데는 실은 빼고 가끔은 하니까
이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유럽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때문에 움직이는 이슈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 각 나라들이 미국에서 뭐 달러가 강세다 약세다 이것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제는. 네.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보시면은 글로벌한 매크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해지고 아 여기 시작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 저희 저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각을 좀 다르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오늘 좀 뭐 어떤 내용을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센터장님. 저는 그러니까 가지고 오신 주제가 내년 투자 3가지만 기억하자라서 이제 연말이니까 뭘 기억해야 되는지 먼저 여쭤보고 네. 싶긴 한데 또 워낙 이제 많은 걸 아시니까 최근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뷰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이거 간단히 여쭤보고 저희 가지고 온 주제 궁금하신 게 최근에 주식 시장이시죠? 그렇죠. 다른 이야기도 해주셔도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둘러싸고 있는 유기적인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뭘까? 그다음에 이제 위기가 있을까 없을까부터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은 금융 위기가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러시군요. 2008년 금융 위기, 네네. 또 이제 코로나. 그런 다음번 위기는 뭐가 있을까? 위기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2008년 때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잘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매크로에 집중했을 때 저희는 이제 CDO라고 하는 상품, RMBS라는 문제가 터진 상품을 저희들이 한국에 도입할 만큼 네. 이제 아는 분이 몇 번 없었던 것들, 이제 어떤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들, JP 모건이나 골드만, 리만 같은 글로벌 은행을 그때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들. 지금 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뱅킹들의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뭐 상당히 오랜 사이클을 두고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터질 거냐 말까 그런 분석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또 가끔씩 보면은 위기 뭐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 위기 가능성은 일단 크진 않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핵심은 뱅킹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뱅킹. 네, 그 가장 제가 큰 이제 위기, 뱅킹.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저도 이제 저도 막 계속 이제 투자 관련돼서 저는 이제 무형자산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맞아. 항상 불안한 거는 미국 시장이 지금도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은행을 보면 은행은 2008년 위기 이후로 너무 건전해요. 미국 은행은 대출을 안 해줬어. 근데 대출을 안 해준 이유를 보면 무형자산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행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무형자산은 담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의 위기는 무형자산에서 오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버블이 생기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은행을 보면 안전하다는 거죠, 아직은. 그게 뭐냐면 그 위기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다는 건데요. 은행이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은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엮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우리가 엄청나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한 80, 90년간 보지 못했던 대공황 이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실은 뱅킹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이 뱅킹을 아주 꼼짝 못하게 다 바꿔놨어요. 네. 일단 볼커룰이죠. 투자은행 상업은행 분리가 거의 90년 만에 다시 만든. 자, 저기 흩어졌다가 다시 만든 때문에 상업은행이 리스키한 대출을 못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거기서 실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7, 18, 19년에 이제 유럽과 미국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왜? 다음번에 다시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감독을 했는데 네.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8%? 그다음에 뭐 부실 뭐 이게 막 부도율이 막 갑자기 15%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가정이다. 이 정도로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 뭐 하도 터져가지고 근데 터지더라고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버틴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때 왜요? 그러니까 뱅킹이 버틴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왜냐하면 다 한번 테스트 빨리 해봤으니까. 회수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뱅킹을 먼저 왜냐하면 뱅킹에서 문제가 생기면 2020년에 부도율이 네네.
무디스 보도율, 하일드 보도율 기준으로 한 5, 6, 7%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2008년에 15%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더블 B, B급이라는 하일드는 다 작살났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그렇게 작살나지가 않았어요. 왜? 2008년에는 은행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더블 B나 잘라야지. B 다 팔아요. 그런데 2020년에는 자기 괜찮거든. 골라서 죽여요. 아하. 거기 누가 있냐면 투기 등급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 한때 테슬라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도 나왔던 적이 있죠. 실은 자금줄 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식에서만 보도 그렇지 자금의 문제니까. 그런데 2008년과 2020년 그래서 그 뒤로도 봐보면 지금도 되게 이렇게 그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건 모든 것들을 통제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웬만한 이슈 터져도 은행 시스템이 2008년처럼 흔들릴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위기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견뎠는데 이런 그죠? 거죠. 네. 자, 그 정도에 해놨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기가 나오더라도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가정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길게 사이클에서 작년하고 그 올 초까지 괜찮았다가 지금은 조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이슈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주식시장을 저희 이제 하우스 상고하저로 보고요. 그 여기서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자는 생각이고요. 국내입니까? 국내? 국내입니다. 네네네. 꽤 그리고- 오르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그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고 한다면 이제 네. 채권을 좀 하셔라 내년에. 아 근데 채권이 좀 어렵더라고요. 반대로요. 요즘에 이제 금리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네. 내년 되면은 미국채 한 2% 올라갈 것 같고요. 저 10년물 지금 한 1.63 정도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2% 된다고 봅니다. 미국채 2%면 회사채는 3, 4, 5%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계열을 한 10년 정도 볼게요. 작년에 주식이 저 아마 2천 하다가 3천 올랐죠. 네. 10년 만에 한 번 다 제대로 올랐죠. 그 10년 동안은 사람들이 중위험 중수익과 이렇게 예금보다 조금 더 주는 거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수익이 엄청났죠. 실은 10년 투자했으면 국내 그 10년물 국채하고 우리 코스피 했으면은 10년 동안 계속 복리로 이렇게 투자했으면은 누가 이겼게요? 채권이 이겼어. 채권이 이겼어요. 네. 코스피는 거의 더블이 아니라 한 2천에서 3천, 3,500 이 정도죠. 10년물 계속 복리로 했으면은 거의 더블 났어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금이 이제 변하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특히 그렇구나. 올해가 지금 저희 생각하는 기업 상장사 기업 어닝이 180조. 네. 내년에 186조. 실은 작년에 그게 빨리 당겨져 가지고 올랐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좋아질 거는 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익이 증가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래서 밴드 내에서 지금 좀 싸니까 약간 오르는 정도. 너무 큰 기대는 당분간은 네. 좀 참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 2010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작년 올해 해가지고 2000에서 3000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저희는 네. 상반기에는 조금 올랐다가 하반기에 이제 미국이 진짜 금리 올린다 만다 막 이럴 때 좀 부담을 갖는 그래서 상고하저로 이제 보기 때문에 네. 뭐 쭉 올라가는 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상고할 때 상고는 뭐 때문에 그렇고 하저는 뭐 때문에 일단 지금 레벨 자체가 이제 한 3,400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여러 가지 이슈가 그 뭐 병목에다 온갖 이슈가 다시 한번 튀어나와서 좀 주저앉았는데 저희들은 레벨은 한 3,000 한 300에서 그 정도가 맞다고 보고 있겠고요. 아하.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복이 한 내년 한 3Q 정도로 본다면 6개월 선행하니까 상반기에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싶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에요. 네. 저희 그쪽이 전공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견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제 아까 이우석 매니지스트께서도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월 회장 연임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연임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브레이너드 같은 이제 같은 민주당 계열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고, 왜냐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파월을 다시 임명했다는 것들은 뭐 공화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간에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겠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조금 랠리를 이제 달러 강세에다가 뭐 금리도 좀 오르고 랠리를 피긴 했는데 파월은 상당히 정부 친화적인, 그러니까 좀 천천히 금리 올리는 것도 천천히 네. 최대한 천천히 올리면서 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그럼 브레이너가도 마찬가지인데 좀 혼란이 있다가 일단 정리가 되면서 아마 오늘 내일쯤이면 이미 파월 효과는 그냥 사라질 것 같고 정부의 좀 최대한 친화적인 방식으로 그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함께 옐런과 함께 그런 천천히 가는 그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이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 기존과 비슷한 큰거 없다고 어떤 봅니다. 천천히 가는 네. 그런 정도로 저희가 네.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마 새로 나온 리포트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브레이너도 되면 이제 막 쓰려고 했는데 그렇죠, 바뀐 거 그렇죠. 없다 쓰려고 했는데 그냥 파월 그대로 가니까 똑같네. 뭐 네. 잠깐 정도 이슈고. 근데 저 어제 그 코멘트를 보니까 수락 연설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얘기를 조금 명시적으로 몇 번 했길래 네. 시장에서는 그걸 좀 놀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수 있겠지만 달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어제 이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파월이 2기 때는 이것도 다시 뭐 좀 무섭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시장 친화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아니 시장이 아니고 정부 친화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거는 예전에 닉슨 대통령 때 누구죠? 아서였나? 예, 그 연준 의장처럼 시킨 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 최대한으로 정부와 상의해 가면서 커뮤니케이션 잘해가면서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지금의 스탠스는 뭐 시장한테 계속 얘기한 대로 그냥 이 정도 스탠스인 것 같고 우리가 너무 하나하나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인플레가 진짜 강해졌다 그러면은 올려야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파월이라는 한 사람보다는 인플레가 진짜 얼마나 강하게 오를 거고 우리가 지금 놓친 것들이 뭐가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거는 실은 단기 인플레입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 올해. 그래서 올해가 이제 내년 초 어떻게 될 거고요. 네. 시장의 그루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좀 장기적인 인플레. 그러니까 2020년대 인플레. 앞으로 우리 그동안 못 본 거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작년 대비 올해가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완전 달라진 세상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쓴 것도 우리가 만약에 작년 대비 올해를 보려면 작년 거 보면 되고요. 뭐 한 1, 2년 보려면 한 그 뒤로 한 5년, 70년치 분석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보지 못한 뭐 이런 거 찾으면은 40년을 뒤로 가야 돼요. 그렇죠. 40년을 뒤로 갔더니 60년대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를 보려면 100년을 봐야 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책을 문제가 점점 커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하는 김에 인플레 전 세계 그 인플레이션을 한번 다 뒤져봐가지고 네. 거기서 어떤 함의가 있을까? 아하. 그러면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이 인플레고 기본이 금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한번 이제 해봤던 건데 그래서 그걸 쭉 이제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과연 인플레이션은 항상 화폐적인 현상이냐? 그거 말은 맞는데 어느 날부터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저는 또 다른 정말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정치적이었다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적으로 뭐 의도됐다? 의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책 결정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나온 게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것도 입장에서 있고, 볼 때,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했을 때 유리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그것부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유리해요?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하면은 일단은 돈 빌린 돈 아니 빌린 사람이 빌린 유리하죠. 분들? 아, 밀린 사람이 유리하고. 돈 빌린 사람이 유리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게 확 줄으니까 차입자들이 그렇죠, 유리하고 그렇죠. 그 대규모로 이렇게 쓴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 연금 생활자, 그 이제 인플레보다 낮은 금리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불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좀 과소평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해. 그렇죠. 고용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죠. 뭐 수요, 뭐 공급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그게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 왜 이때는 왜 났고 보니까 주로 이런 이유들로 났다는 것들인데 그 어느 것보다도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1965년에서 이제 80년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당시 이제 미국의 얘기인가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오일 쇼크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네. 당시에 고용이냐 인플레이션이냐에서 뭘 잡느냐, 뭘 먼저 중요하게 여기냐 해서 인플레이션 별로 안 중요해. 고용이 너무너무 중요해. 완전 고용이. 그런 시대였는데 왜냐면 이게 1929년까지는 자유방임의 상황이잖아요. 네. 33년부터 80년까지 79년까지가 우리가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국가 중심에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만능으로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그 이제 정책 실패로 국가 실패, 정책 실패로 가게 되죠. 그때의 그 정점인 상황이 실은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원인. 네. 왜냐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에 너무너무 집착했는데 왜냐하면 완전 고용해야지 인플레이션 뭐가 중요해였는데 바로 그 직전 100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인플레가 전쟁 빼고는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별로 커지지 않을 거야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건 그래서 1965년부터 시작됐던 위대한 사회 복지 정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네.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 막 쏘고하면서 바로 그 직전까지가 미국 그 재정부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그 재정을 유지하면서 볼코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 당시 너무너무 타이트하게 가지고 야 이거는 뭐 그 지금처럼 부채비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정말 지금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건데요. 거기다 베트남 전쟁까지.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걸 왜 잡았느냐? 어떻게 잡았느냐? 그때 60, 70년대였으면은 지금 채권 말할 것도 없고 주식도 끼고 뭐고 다 깨지고 부동산하고 우리가 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볼코가 이거를 쭉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금리를 쭉 나중에 내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상황이 되는데 볼코가 연준 의장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볼코가 정말 천재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었고 뭐 이런 거였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고 사회가 달라졌다고 봐요. 그 전에는 달라졌다. 네. 70년대는 금리 올리면 안 되는 사회. 네. 금리 올리면은 다 욕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고 분위기 뭐 자체가 뉴욕 타임즈고 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고용 지금 문제인데 거기다 금리를 왜 올리냐고. 그래서 60년대는 70년대는 그게 안 됐던 사회고요. 네. 케인지안의 시대였으니까. 네. 심지어 우리 공화당은 케인지안이 아니라 뭐 이제 좀 신자유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요, 닉슨이 우린 모두 케인지안이라 그랬어요. 네. 자, 80년대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져서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인플레.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효용이 중요했고 그게 허용됐던 상황. 요게 제일 큰 이유였다고 본다면 네. 요거 40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40년 전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맞습니다. 80년도 네. 가서. 자, 여기 지금 40년 동안 쭉 이렇게 해서 금리도 내리고 인플레이션 내리고 월마트 효과, 아마존 효과,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중국이나 동유럽에 그 저임금 노동자 들어오고 막 이런 것 네네. 때문에 금리가 인플레도 낮게 유지됐잖아요. 네네.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바뀌죠. 그렇죠. 이제 국가 중심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란 이야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사실 내년 투자에서 뭘 기억해야 되는지 세 가지 뭘 기억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그러시죠. 네. 네, 저는 내년에 제일 중요한 그 화두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어떻게 될까 내년에 일단 첫 번째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여전히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계속 인플레이션 하고 다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초에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내년에? 올해 연말이니까 2022년 2021년 말, 연- 2022년 초, 네네. 내년 초에 지금 정점을 연말, 찍고. 내년 초. 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네.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미국 CPI가. 음. 자 그런데 이게 그 연준이 예상했던 것처럼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 부담되겠죠. 고원을 네. 형성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스태그다 뭐 이러면서 성장 얘기 나오겠고 금리 언제 올릴 거야 막 할 겁니다. 두 번째 화두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집에만 있다가 나와 보니까 양극화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네, 하면 느낄 맞아요. 겁니다. 체감이 되죠. 네. 내년에 중요한 화두는 저는 파퓰리즘이 아,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럴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국가가? 오히려 이제 힘드신 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분들을 위한 정치적인 정책적으로 결정이 돈을 나올 거라는 많이 거죠. 풀어서 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올 건데 특히 내년에 선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선거 없는데 미국도 지금 중간 선거도 있고요. 네. 선거 많습니다. 네. 내년에. 우리도 있고 음. 각 나라들마다 이게 지금 양극화 너무 큰 문제가 됐는데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파퓰리즘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증세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투자 아까 네, 70, 네. 60년대 네, 했던 것처럼 그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하나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내년에 저는 미중 갈등이 무지하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더 격화될 거로 심해져요? 보고요. 그래서 이와 함께 결국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이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밸류체인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면 좀 어떤 형태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그동안 막 싸우다가 네. 네. 제가 이제 한 2018년인가 옛날에 우리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하다가 네네. 2018년이면 트럼프 때 뭐 중간선거 할 때 하기도 전이거든요. 애플더러 그 중국에서 나오라고 할 것 같다고 했다가 이게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었는데 어허. 나오죠. 네, 딴 네. 데로 가야죠. 네, 네. 자, 근데 지금은 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 관세 때리고 뭐 하다 보니까 얽힌 게 너무 많아.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 때리고 뭐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 투자할 때는 네. 싸다고 가면 안 돼. 어. 거기 시장 있다고 가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가요? 잠재적인 적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 가면 안 돼. 음. 차선책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요게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냉전이었거든요. 대학 가니까 소장님이 고등학교 때요? 대학 가니까 탈냉전이에요. 어허. 그 시대를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게 한 30년 됐는데요. 네. 우리 보통 다 30년만 이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간 게 아니고 이게 효율적으로 간 게 아니고 저긴 가면 안 되었어요. 그치. 어디 중국에 가고 소련에 가. 지정학적인 문제죠. 네. 그죠? 저기 중국 가면 안 되고 베트남도 가면 안 되고 소련도 네. 가면 안 돼. 공장 짓기는. 당시 근데 중공이었죠. 그 뒤로 바뀌어가지고 요 3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네. 다시 가면 안 돼. 아. 그럼 이제 우리가 30년 동안 요 패러다임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요것만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길게 역사를 보면은 그러고 살았어요. 네. 그런 이제 투자할 때 지정학적인 고려.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환경도 해야죠. 그렇죠. 이제 커피 마실 때 저기
1,500원짜리 제일 싸다고 먹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착취하고 그랬으면은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저 환경도 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런 식으로 고려할 게 많아지면서 옛날 같으면 막 가서 이제 싼 걸로 조달을 했는데 이제는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차선책을 가다 보니까 비용을 높여서 이것도 인플레를 높이는 요인으로 그전과 다르는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게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강요할 거고.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포퓰리즘, 선거도 많이 있을 거고 지정학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화두를 좀 저희가 잘 흐름을 좀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잘 따라가는 걸까요? 그런 흐름들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 일단 저는 우리가 실은 이제 그 증권사 하면서 이제 경제 분석을 해서 제공하긴 하는데 그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개별 기업 분석하고 그다음에 구조화 채권 분석하고 이걸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항상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항상 정치 경제적이거나 지정학적이거나 이벤트거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분석을 요 경제만 갖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또 석사 전공이 딴 쪽이어가지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가 이 트레이드 애널리스트가 실은 등급을 갖고 어떤 회사채 등급 뭐 이런 걸 주는 건데요. 요거를 확대시켜서 S&P하고 무디스가 뭘 하나 보니까 국가 등급을 이제 매깁니다. 이게 소버린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전공이랑 비슷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나라는 좋아지고 어떤 나라는 나빠지고 S&P는 왜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내리면서 아주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자 그런 일수도 있었고 과거에 별거 아니었던 나라가 이렇게 쭉 좋아진 나라도 있고 뭐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분들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무리 고수들 경제만 보지 않고요. 그게 실은 그냥 원오브 댐이고 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네. 그래서 요 금융의 요 파트는 주식은 채권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방문원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온 게 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경제는 데이터 잘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아마 주니어쯤 하면은 금방 따라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이상의 저기를 읽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죠. 실은 정치 철학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데 네. 무역 때문에 싸우나? 경제 때문에 싸우나? 그게 아니고 둘이 정치 철학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는 엄청나게 계속 싸운다. 누구는 어느 순간 타협할 거다. 월가는 돈 벌면 되니까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돈만 벌면 되니까 그냥 뭐 타협하든 뭐든 신경도 안 쓰지만 워싱턴과 베이징이 싸우는 이유들은 생각 자체가 정치 철학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그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을 좀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지금 이제 ESG도 그중에 S나 G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네. 사회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틀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에는 정치 경제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하는 게 글로벌 투자가들도 많이 하는 것들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지금 바뀌어가는 상황을 빠르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가 경제 하나만으로 이제 우뚝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모든 게 다 유기적이니까요. 아마 이 부분은 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까 이제 살짝 말씀하시긴 했는데 주식은 좀 뭐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저 어떤 이제 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세 가지 화두는 던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접근 방식은 이제 센터장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상품을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거는 네. 이런 거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실은 자산 배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이제
시대가 적기 때문에 주식을 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자산 배분은 전혀 못하고 주식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자산 배분의 일단 기본인 채권에서도 사란 얘기를 못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금리가 너무 낮아졌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채권 수익도 마이너스 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하는 자산 배분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여튼 뭐 1,000만 원이나 1억이 있으면 뭐 이제 한 5, 60%는 주식을 하시더라도 한 3, 40%는 이제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고정 수익이 나오는 채권형에다가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한 10년, 5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되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 같은 거를 많이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것 돌아간다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죠. 그게 특이한 네. 게 아니고 네, 원래 그게 그랬다는 원래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만 너무 금리가 낮아서 안 했는데 만약에 내년 기대 수익률이 멈추는 게 좋고 진짜 코로나 이후에 1년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주식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일부를. 채권도 일부는 해야 된다. 그럼요. 라는 메시지를 전주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런 머니 무브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채권은 확실히 지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저는 네. 조금 관심을 더 가져볼 만한 다른 자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변수들 중에서 이제 뭐 원유도 있을 거고, 금도 네. 뭐 있을 금도 수 있을 있고요. 거고, 구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내년 시장을 봤을 때 뭐 요 변수는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채권 말고 주로 이제 원자재하고 뭐 리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네. 실은 글로벌 리츠가 저희가 올해 많이 탑픽으로 밀었던 건데 수익이 거의 3, 40%가 나와가지고 내년에 밀기는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원자재 중에서 네. 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니까 금을 좋아하시거든요. 아, 근데 저는 반대. 반대예요? 지금 금 하면 안 돼요. 왜요? 지난 10년 전에 한번 보세요. 금이 테이퍼링을 할 때부터 네. 쭉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언제 올랐냐면 2018, 19년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 장단기 역전된다 막 얘기 나올 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테이퍼링이 취약한 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갈 때 하는 거고요. 이 정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거. 그보다는 구리 같은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왜냐하면 경기 회복 닥터 커퍼도 있지만 그거는 저 옛날에 중국 혼자서 세계를 막 이끌 때고 친환경 그 재료로 구리가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게 보거든요. 전선을 구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구리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꾸준히 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유가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뒤에 들어갔다가 내년에 그 유가가 고점 치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럴 때 잘못해서 또 손실이 클까 봐 걱정이 있겠고요.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물가 꺾이고 막 이럴 때 그때는 원자재도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조심하시되 그 다음에도 상승 탄력이 이어지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구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산업공사 쪽에 구리가 다른 농산물이든 뭐든의 변동성보다는 높은 변동성 있는 것보다는 구리 쪽이 상당히 유망할 것 같다는 네. 생각과 다른 중위험 중수익이 내년에 많이 나올 거예요. 채권, 멀티 또 뭐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 투자하는 거를 묶어다가 뭐 한 5%짜리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한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대 수익 좀 낮추시고 5%도 실은 훌륭하거든요. 한 해 수익이면. 그래서 5%씩 계속 복리로 가면 그렇죠. 근데 의미가 뭐 있죠.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그 지금은 이런 식의 중위험 중수익, 그런 고정 이런 자산들을 좀 해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그 저희들은 실은 이제 경기가 저기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 실은 이제 2018, 19년은 주로 채권으로 가자 막 그러고요. 작년 초죠. 그 저기 뭐죠? 저기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코로나 직전에는 그냥 국채로 다 그때
그 많은 논의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다 국채로. 그런데 이게 국채가 코로나 사태 터지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무지하게 오르거든요. 그럼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 그럼 팔아야죠. 주식으로. 자, 주식.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애매한 상황들이 좀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으로 가다가 다음번 또 변곡점이 생겼을 때에 변화만 바꾸면 되니까 지금은 기대수익률 좀 낮추면서 좀 분산으로 가져가는 그때가 같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금보다는 구리가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혹시 유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유가는 그 중간 중간에 이게 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거를 지정학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아마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이슈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튈 가능성은 있는데 또 이제 공급을 또 오펙을 통해서 어떻게 좀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뭐 전략 비축률 얘기도 나오고 막 그것도 할수 그렇더라고요. 있겠고. 네. 들 때문에 이게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내년에 이제 그 공급이 넘쳐서 아, 급락할 가능성도 너무 급락은 아니지만 이렇게 꼭지 좀 치고 내려왔을 때는 또 엄청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자산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유가가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음. 오늘 또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선 저희 또 다양한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못하신 말씀이나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듣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쭉 그 생각을 많이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연준은 항상 독립적일까? 그런데 평소에는 독립적인데요. 보니까 60, 70년대도 그렇고 이 독립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이게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정치 경제적인 격변기였어요. 그냥 경제 격변기가 아니고요. 뭐 블랙 먼데이 이런 게 아니고 정치 경제 격변기.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동시에 나왔을 때 특히 달러가 위상의 달러의 위기라고 할까? 네. 달러가 흔들릴 때 그게 70년대거든요. 브레튼 우즈 깨지고. 그렇죠. 실은 그 전에도 그랬어요. 달러 위상이 조금 그렇죠. 흔들릴 그러면은 그 달러의 위상이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미중 갈등일 것 같아요. 패권의 문제겠죠. 단순한 화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미중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눠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계보를 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빨리 지났어요. 아까 어떤 분이 어?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게 술자리에서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고 아. 진짜 저도 흡입력 있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다 지나갔어요. 네. 아니 제가 너무 아쉬운데요. 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센터장님의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또 저서가 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한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